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모든 책은 빛이다. 다만 그 빛의 밝기는 읽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질 수 있다. 결국 독자에 따라서 그것은 빛나는 태양일 수도 암흑일 수도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독서법 교수인 모티머 애들러의 말인데요. 똑같은 책이지만 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읽고 또 깊이 있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와 함께 하시면서 책 속에 숨겨진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는 즐거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고, 습관적으로 쇼핑을 하는 당신.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 다짐하지만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하버드 대학 출신 뉴욕타임스 기자 찰스 두히그가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밝혀낸 놀라운 습관의 비밀. 습관은 신호와 반복 행동, 보상의 3단계로 구성. 이 연결고리를 끊으면 습관이 바뀌고 나의 삶도 180도 바뀔 수 있다. 개인을 넘어 조직, 기업, 사회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습관의 힘. 작은 습관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습관의 힘에 주목해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습관의 힘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평을 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성곤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교수님, 습관의 힘이 어떤 책인지 간략한 소개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세요. 습관의 힘, 이 책은 습관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습관의 구조를 밝힌 책인데요. 네. 사실 습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습관의 구조를, 그 고리를 잘 이해하면 거기에 적당한 개입만 된다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습관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네. 사회도 기업도 바꿀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네. 저자는 이제 뉴욕 타임즈 기자라고 했어요. 찰스 두히그, 이름도 좀 희한한데. 어렵네요. 네, 대형 어떤 그런 기획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기자 모양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게 워낙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제 저술가로 큰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노규식 박사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잖아요. 네.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는 이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습관적인 행동, 이해가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 프로이트였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연구를 하고 한 끝에 이 이유가 반복 강박이라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라고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을 처음 만들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반복 강박. 네. 반복하지 않고 못 빼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이제 후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게 조건화 과정이다. 이게 눌렀을 때 전기가 나오면 안 누르고 먹이가 나오면 누르는 이런 쥐 실험 같은 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이제 비슷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습관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많이 가져왔었는데 현대 뇌과학의 연구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요즘 얘기가 되고 있냐면 결국 이게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라고 하는 뇌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거다. 네. 이 보상회로가 작동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게 분비가 되면 우리 뇌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느끼면 이제 어떤 마약이나 어떤 중독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평상적인 어떤 생활 속에 있을 때는 습관을 만드는 힘이 된다.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습관이라는 거는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이 점을 찍는 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책 내용 중에 양치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 양치질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습관이 되었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게 이제 치약 광고와 관련된 건데요. 네. 미국의 이제 광고 전문가 홉킨스죠. 홉킨스가 이제 그 펩소던트인가요? 그런 이제 치약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미국 전역에 엄청난 그 양치질 효과를 확산시켰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그 치약 광고를 의뢰받았을 때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그 양치질 별로 안 했답니다. 7%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양치질 안 하면 치약을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양치질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혀로 한번 그 이빨을 느껴봐라. 혀로 당신의 이빨을 느껴보세요. 거기에 치태가 있다. 플라그죠? 네. 그 치태가 충치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하얀 이빨을 가진 이제 미인들,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미인들 사진을 딱 놓고 네. 이런 충치로부터 해방돼서 이런 아름다운 미소를 띈 사람으로 나가려면 그 네. 과정에서 이 펩소던트 치약만 쓰면 된다. 아.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치태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딱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혀로 이제 한번 훑어보고 네, 네. 아 그렇구나 이거로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렇게 치약을 사서 열심히 닦았답니다. 한 10년 그 선전하고 나서 네. 그 양치질이 한 65%까지 달성했다고 하니까 네, 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미소를 이를테면 말씀하신 보상으로 제시하는 그렇죠. 거다. 그게 이렇게 보상이 볼수 된 거죠. 예. 사람들에게 있겠죠. 대중적인 예. 보상으로 통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네. 그 신호하고 보상 문제, 네. 그 습관의 고리를 얘기할 때 이제 신호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반복 행동, 신호가 딱 오면 반복 행동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중요하다.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로 이제 든 겁니다. 근데 양치질이 사실 우리 아이들 교육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이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저녁마다 양치질 때문에 아주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을 습관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양치질 좀 예. 잘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양치질이라는 것을 네. 하는 습관보다는 안 하는 습관을 들이기 훨씬 쉽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네. 아이들이 치아를 잘 안 닦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신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신호가 네. 광고에 있는 거 그대로 따와도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때 통하죠. 이렇게 우리 한번 입을 한번 이렇게 혀로 한번 해볼까? 아 찜찜해. 우리 가서 양치질하자. 네, 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벌레가 있다 막 이러면서. 예. 예. 근데 이게 아이한테는 네. 진짜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억지로 양치질을 하죠. 하고 나면 그다음에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이 뭐 사탕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엄마가 되게 하는 그 진심의 칭찬. 아. 잘했어. 착해. 이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강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상이라고 해서 너무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양치질을 했다고 해서 사탕을 보상으로 주면 또 그렇죠. 양치질을 그럴 수는 해야 없죠. 되니까 예, 예. 칭찬이 가장 좋은 보상이 되겠네요. 책에 보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 맞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 글을 쓴 기자분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한 번에 한 가지 습관만 고쳐야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쳐야. 예. 네. 반대로 왜 실패하냐면은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식사도 줄이고요. 운동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단 것도 끊고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3일은 할 수 있죠. 예. 근데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3일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첫날 무너지는 경우도 네, 많아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좌절감과 자괴감에 본인이 휩싸인다는 거죠. 나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역시 난 안 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 시도 때까지 더 오랜 결과가 네.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하나씩 하면은 정말 그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 한 분은 어떤 건강 관리나 이런 거를 이제 환자분한테 뭐 당뇨병이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도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고치게 합니다. 이를테면 뭐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고 군것질 좋아하고 막 이런 분이 있으면 요번엔 튀김만 먹지 말자. 요번엔 면 종류만 피해보자. 이렇게 네, 네. 하나씩 쌓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못 고치던 식습관을 고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습관은 한 번에 하나씩만 고치셔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이렇게 일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의 사례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펠프스가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잖아요. 뭐 아주 천재적인 수영 선수인데 펠프스에게 약간의 약점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과도한 긴장. 이건 누구나가 있잖아요. 큰 경기를 앞에 그렇죠. 두고서. 그래서 수영 코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완시켜 주는 거,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겠다 싶어가지고. 네.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8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14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을 거머쥔 천재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를 딛고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사소한 습관의 힘 덕분이었다. 펠프스가 수영과 인연을 맺게 된 건 그의 나이 7살 때. 안녕하세요, 바우먼 코치님. 우리 아들 펠프스에게 수영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예. 그래, 네가 펠프스구나. 반갑다. 유난히 긴 상체와 큼직한 손,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 펠프스의 신체 조건은 수영 선수로 손색 없었다. 그러나 펠프스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로 잠시도 집중하지 못했고 감정 기복 또한 심했다. 하지만 바우먼 코치는 펠프스를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 키울 자신이 있었다. 펠프스, 아주 수영을 잘하는구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도 수영을 해보거라. 예? 침대에서 수영을 하라고요? 바우먼 코치는 펠프스에게 매일 밤 침대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지시했다. 출발대에 대기했다가 출발 신호를 듣는 동시에 재빨리 입수, 그리고 손을 휘저으며 전진한다. 그리고 수영장 끝에 도착하면 손을 대고 되돌아오기. 펠프스는 경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또 상상했다. 경기 장면을 상상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펠프스에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집중력 향상은 기본. 스스로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경쟁자들을 하나둘 물리쳤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을 하기 위해 출발대에 선 펠프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펠프스의 물안경에 물이 스며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것. 하지만 펠프스는 당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경기를 상상했던 습관의 힘을 발휘해 거침없는 경기를 펼쳤고, 그 결과 그는 세계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작은 습관의 힘이 보여준 위대한 승리였다. 그런 부분들이 네. 이 꼭 수영 선수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들이냐면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긴장해서 그렇죠. 울렁거려서 맞아요. 못하는 네, 친구들 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상담 때 흔히 적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앉아서 시험지를 받아서 풀어서 내는 데까지의 과정을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모의 시험을 해보는 네. 거죠. 예,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네, 하고 네. 멘탈 리허설이라고도 하는 건데 네. 이거를 하는 게 상당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 상황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예, 낯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덜 당황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건 내가 다룰 수 있어. 이런 어떤 준비가 되는 거죠.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적용해 보실 만한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렇죠. 힘을 가지려면 습관이 되도록 예. 계속 반복해서 상상하고 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바로 습관의 힘이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일종의 그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력도 습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의지력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게 맛있는 쿠키하고 맛없는 무 2개를 놓고 한 집단은 쿠키를 먹고 물을 먹지 마라. 물을 먹지 마라. 네. 한 집단은 맛있는 쿠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무만 먹어라. 그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아주 풀기 어려운 그런 수수께끼를 주고 풀어보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맛있는 쿠키를 놓고서 그냥 의지력을 써야 했던 그런 집단. 물을 먹었던 예, 집단.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네. 그 맛있는 거는 먹지 않기 위해서 의지력을 이미 소진했던 그런 집단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긴 했는데 훨씬 더 쉽게 포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진행했던 사람은 의지력이라는 게 근력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써버리면 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런 아니다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네. 만약 그렇다면 근력과 같다면 근력 우리가 강화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지력도 뭔가 강화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강하게 만들면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쿠키를 안 먹은 분들이 당이 떨어져서 문제를 못 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 연구들이요. 네. 동일하게 주장하는 거는 의지력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네. 유한하다. 네. 그래서 의지력을 쓰는 동안 내가 내 힘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해보면 공부할 때 많이 드러납니다. 아. 예, 뭐냐면 스마트폰 책상 옆에 놔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본다고 해요. 예,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불필요한 의지력을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참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예 눈에 안 보이면 참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 얘가 의지력이 너무 약하다. 그거 하나 마음 한번 삶이 딱 먹으면 못 바꾸냐. 못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왜? 네. 의지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 버텨서 바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다지 버티지 않아도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바뀔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의 습관을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아량도 필요한 거죠. 습관을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의지력을 습관화시킨다는 게 이제 의지력을 강화하면 네. 그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 습관을 자기 거를 만드는 동안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보상이 이제 이 책에도 자세히 소개되지만 보상을 통해서 열망이 생기면 거의 자동화가 되거든요. 네, 네. 이 자동화 과정이 습관이 형성되는 건데 그 기간을 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거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제거를 예, 해주시고 그렇죠.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의지력이 강한 학생들이 지능이 높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적이 더 높다. 이게 공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장거리 달리기일 텐데 네. 그때는 아무래도 지능보다는 의지력이 더 관건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의지력 문제 이건 뭐 무슨 음료를 먹어가지고 의지력이 갑자기 강화될 수는 없을 테고 결국은 이게 그 자기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의지력도 강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게 이제 한자로 보면 인욕부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게 치욕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아. 해가지고 이제 영웅들이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참는 것은 그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나라에 대한 뭐 백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네. 인욕부중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챙겨야 된다. 이 일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확실히 있으면 참는 거죠. 의지력이 생기는 거고 의지력이 적용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조금 좀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규식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의지력 일종의 습관과 또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교수님 표현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 근력 같은 거거든요. 네, 네. 예, 습관도 근력이고 의지력도 근력인데 근력은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력을 훈련한다는 거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의지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보상이 또 거꾸로 우리 뇌에는 의지력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 너무 많이 공부를 시키고 너무 많이 사교육을 시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의지력을 다 소진을 시키거든요. 근데 소진을 시킨 다음에 보상이 사실은 없어요. 보상은 네. 사실 초등학교 때 보상은 다 부모님 보상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예, 우리 애가 어디서 상 받았네. 어디 맞아요. 예, 이거의 보상이지 아이들은 보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의지력을 써도 그 보상이 없어지는 단계가 되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의지력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면 뭐라도 그게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독서가 됐든 그걸 좀 열심히 해서 뭔가 발전하는 경험 그게 뭐 그런 걸로 대회를 나가거나 교내 대회 이런 걸 나가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의지력을 발휘해서 조금 성공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예,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어린아이 때도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기고 중요한 시기지만 네. 저는 근력 운동은 뭐 어른 돼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른 때도 스스로도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이 일종의 이제 보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에서도 이런 의지력을 통한 뭐 서비스 방법들을 개발하고는 한다고요. 책에 보면은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에서 의지력 훈련법의 하나로 라떼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그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그 직원들 자제력 훈련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거 가끔 그
고객들 중에서 골치 아픈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갑질하는 고객들, 진상 이런 사람들, 손님. 예, 진상 손님들을 대처할 때 네. 같이 흥분하지 말고 네. 같이 맞짱 뜨지 말고 네. 자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네. 설득하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인데 네. 라떼가 이제 본래 그 커피점에서 파는 뭐 우유 섞인 맞아요. 커피잖아요. 라떼. 네, 네. 그래서 LATTE. 네. 그거의 앞에 이제 L은 listen해서 네. 고객의 불평을 들어라. 아. 그다음에 A는 acknowledge 해가지고 인정해줘라. 음. 그다음에 또 T는 뭐 take action, 네. 어떤 행동을 취하고, 네. 그다음에 thanks 손님에게 고마워하고, 음.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explain 해가지고 설명을 해라. 아. 보통 설명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네네. 그게 아니고 먼저 공감하고 그다음에 나서 설명을 해라. 근데 그런 원칙 하에 자기를 자제하는 그런 훈련 이제 그것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자꾸 이제 그런 손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정하고 상상 속에서 혹은 역할극 속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이제 정작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아.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의지력도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의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행동 계획을 이제 직원들한테 준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경청, 처음에 들어주는 거.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인데 이걸 말로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상황에 가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화된 이제 탁 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고객을 만족시켜 줘야지라는 의지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지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떤 거에 성공이고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이제 이렇게 라떼라는 말로 만들어서 준 거죠. 기업에서 이렇게 이 서비스를 위해서 습관을 이제 중요시해서 법칙도 만들고 했는데 또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고객의 습관을 또 분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거 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한다.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네.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그 분석하는 분석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구매자의 어떤 그 네. 생활 모습을 네. 추리해 가지고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부분들에게까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는 거죠. 네, 네, 네.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아이스크림을 한 박스씩 사갖고 간다. 그러면 이건 뭐 특별히 손님이 온 게 아니고 그 집안에 틀림없이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광고를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네. 특화된 광고를 한다. 네. 이 사람이 7월달, 10월달에 큰 그 쓰레기 봉투를 대형 쓰레기 봉투를 산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건 잔디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나무가 있을 것이다, 정원에. 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뭐 잔디 깎는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광고문을 보내고 뭐 특별 할인권을 보내고. 네, 네.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객들의 습관을 네. 빅데이터화해서 뭐 매출을 올리는데 네, 그렇죠. 이용한다 이제 이렇게 구매 볼 수가 습관을 딱 봐가지고 네, 네. 아직 구매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네. 그걸 구매하게 만든다. 사실 이 부분이 해외에서는 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네, 무척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 습관의 행적들을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로 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란 이제 요즘의 그 IT 테크놀로지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아니, 마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제 마트에 가면 항상 가기 전에 목록을 써서 가긴 하거든요. 근데 꼭 불필요한 물건들을 한두 개씩 사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습관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예, 이제 습관을 우리가 역이용할 차례가 된 거죠. 네. 뭐냐면은 마트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주변에 이런 물건들이 왜 놓여 있는지를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 물건이 보여서 집었으면 이걸 집게 만든 무슨 신호라는 게 있을 거라고 자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처음에 신호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교묘하게 또 언뜻 아무 연관 없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자꾸 찾는 연습을 하고
그 신호만 찾으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몇 번 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상이 생기죠. 네. 무슨 지갑이 얇아지지 네. 않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뿌듯해집니다. 안 넘어갔어. 네. 이런 게 자꾸 되다 보면 이제 약간의 게임이나 경쟁의식도 생겨요. 가서 한번 네, 네. 누가 이기나 그렇군요.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한다면 이런 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이런 신호를 찾아내면은 목록 이후에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걸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도박이나 알코올 의존증 이런 것들은 습관을 넘어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또 맞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습관과 중독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습관이 이게 자신의 삶을 해치게 되고 뻔히 그걸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면 그게 중독이겠죠. 네. 이 중독을 벗어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제 그 신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꾸 도박 중동, 무슨 뭐 술을 마시고 싶은 거 음주 중독 이런 게 나는지 그래서 그 신호가 날 때 그때 빨리 다른 어떤 대처를 늘 하던 대로 그냥 방임하지 말고 네. 예컨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대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박사님 병원에 이런 뭐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든지 도박 중독 환자들 종종 오지 예, 않나요? 종종 뵙게 되죠. 네. 예.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뇌과학기생 관점에서 보면 습관과 중독은 연속 선상에 있어요. 이게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중독은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안 했을 때 갈망이 생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더 많은 양의 자극, 예를 들면 술이면 술, 도박이면 판돈이 될 거고요. 뭐 마약이라면 양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기쁨,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면 이걸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고 중독이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의 사람들을 모아서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뇌가 이제 정상인의 뇌와는 다르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 상태가 되면 우리 뇌가 일종의 파괴 내지는 손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나 혼자면 안 된다는 거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게 네. 가족들에게 도움이든 전문 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도움이든 빨리 도움을 구해서 다시 통제를 회복할 수 있는 습관을 다시 찾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신호가 뭔지 찾고 다른 행동을 계획해서 다른 행동을 해보고 그로부터 새로운 보상을 받고 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중독까지 갔다면은 혼자 힘으로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또 하나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습관과 중독인지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예. 나서 그걸 고치는 것도 또한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느 할아버지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 이제 중소기업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근데 고집이 너무 세세요. 아무도 이분 뜻을 못 꺾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드시고 막 술도 사업상 많이 드시고 해서 몸이 너무 뚱뚱해져서 무릎에 무리가 왔는데 네. 아무리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어느 시점을 계기로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손주가 유치원을 가면서예요. 이 손주를 데리고 유치원까지 걸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무릎이 아파서 걸어갈 수가 없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열망하느냐, 간절히 원하느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실히 찾으셔야 돼요. 그런 간절한 거가 생기는 것을 먼저 찾는 것. 이게 좋은 습관을 갖는 데 시작점이죠. 중요한 거죠. 목적을 예. 세워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이외에도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혹은 아쉬운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중국어 속담 중에 강산은 차라리 쉽게 변해도 네. 사람의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 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 바꾼다는 건 그 어렵거든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니까 습관 그 바꾸기 참 어려운데 대부분 다 이거 뭐 생긴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어떤 습관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삶을 막 해치고 파괴한다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 있는 도달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책이 상당히 하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네.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뭐 노력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습관의 고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이니까 네. 근데 이 책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박사님 아쉬운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보통 이런 습관에 대한 쓴 책에서 이렇게 막 실천하는 방법들만 자세히 써놓은 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네. 것에 비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책을 먼저 입문하듯이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분이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의 습관을 바꿔보거나 하는 걸 이렇게 체험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혹과 착각과 실패를 맛보는지에 대한 그런 생생한 얘기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이 좀 부족하군요. 예, 네. 그런 개인적 사례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다면 아마 네.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지 않았을까. 약간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론에 대한 부분에 좀 치중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습관의 힘 한 줄 평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교수님. 예,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습관을 알아 인생을 바꾸는 힘 있는 책, 습관의 힘. 적극 네. 추천합니다. 자, 됐나요? 박사님은요? 예. 습관을 고치는 습관을 들이는데 출발점이 되는 좋은 책, 습관의 힘.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건전평에서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나쁜 습관을 또 좋은 습관으로 바꿔서 인생의 극적인 반전까지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혜씨 지도를 네. 크게 걸어놓으셨네. 지역구가 김혜시죠? 예. 김해 씨는 이제 2000년 고도, 가야 고도로서 가야 시대 문화를 갖고 있는 아주 정말 역사와 문화가 아주 풍부하고 또 김해 평야로도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요. 인구 한 54만으로 성장한 아주 경남 동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도랑 김혜씨랑 오빠느라 독서 시간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 독서를 하시고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비행기 타고 내려갈 때는 독서를 잘 못하지만 올라올 때는 거의 제가 이제 KTX를 타는데 KTX가 한 서울까지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KTX 안에서 그동안 이제 읽지 못했던 뭐 책도 보고 또 자료도 검토하고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꼭 읽고 싶은 책들은 좀 읽고 있죠. 예.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줄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KTX 타고 다니면서 읽었던 요 근래 읽었던 책이 이제 직접 한번 제가 한번 보죠. 여기 있네요. 예. 이 책은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기부 문화가 발달해 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해와 있는지, 그리고 기부와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지은 책인데요. 근데 저도 정말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님 모시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뭐 그 김해 지역에 그 독지가들이라든지 저를 유심히 봐왔던 어른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이제 오늘날 제가 있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복지 재정의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개인이 기부나 어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소외되거나 그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한번 좀 누구라도 한번 읽어보고 기부 활동의 어떤 중요성이나 봉사 활동의 어떤 의미를 좀 알게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작가인데 미국의 기부 문화를 소개를 했어요. 기소로망 저자가 이제 아마 분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서양 문화라 하더라도 또 서양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이제 기부가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미국이 왜 저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는 돼 있는 국가지만 이렇게 잘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부자들이 이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미국을 연구하게 된 2012년도 말 통계를 이 자료를 보니까 3,12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조 정도 되는 그 돈이고 또 뭐 봉사활동을 하는 기부하는 사람들이야 뭐 수없이 많고요. 국가 재정의 한 10% 정도를 개인들이 기부를 해서 국가가 그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예. 이제 미국이 독립해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되었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원래 이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람을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원래 그 부자도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이제 나오는데 그와 같이 철저하게 어떤 기독교적인 이제 사고도 작용을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자체가 이타적인 어떤 박애적인 정신을 부모들로부터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번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쓸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그게 아마 이제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게. 예. 록펠러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또 많은 또 기부를 했고 16살 때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남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취직한 이후에 그 월급을 일정한 액수를 이제 기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몸에 배서 사업가로 크게 돼가지고 이제 전 재산을 기부하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그 기부 문화가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죠.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이런 아주 거부들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 리치들이 솔선해서 개인 돈으로 기부를 해왔거든요, 사실은. 사회로부터 내가 받았으니까 사회에 돌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 재산을 1년에 뭐 어떤 5억 불 이상 또 때로는 막 30억 불도 막 기부하고 그랬는데요.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기부를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제 아동들을 돕기 위한 그런 활동을 또 자선이나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 게이츠 재단에다 자기 재산을 또 출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세금 감면이나 어떤 절세 목적으로 법인 이름으로 많이 이제 재단을 만들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이죠. 참 우리하고 좀 다르다, 사고가. 댈러스 지역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가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도시 자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했던 모양입니다. 고속도로가 도시 가운데로 관통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쪽에 이제 슈퍼리치 중에 그 에너지 트랜스퍼 그룹의 그 켈시 워렌 회장이라는 이제 그 회장이 자기 이제 사재를 틀어서 그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다 이제 공원을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부자들이 또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현재 댈러스라는 도시로 만들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개인들이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공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아주 잘 정돈된 그 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이제 1960년대 또는 80년대까지는 방치돼 가지고 성매매자들이라든지 불황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아주 범죄적인 어떤 이런 그 지역으로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제 어떤 그 정원 전문가인 그 엘리자베스 로저스라는 어떤 그런 여성이 자기는 이제 정원사이기 때문에 나무도 손질하고 거리도 이제 청소도 하고 공원 내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더라. 별도의 하나의 이제 센트럴파크 보호단체라는 어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서 아주 오늘날 아주 유명한 그 어떤 공원이 됐다. 돈이라는 게 어떨 때는 착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나쁜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뭐 기부를 한다, 또 봉사활동을 한다 해서 그 모든 돈이 착한 돈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눈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귀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쓰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 사욕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 쓰여진 돈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 저자는 이제 그 한국판 그 서문에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에게 또 얘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눔의 행복이라든지 어떤 박애주의적인 어떤 정신을 좀 갖게 되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좀 더 버리는 것이 이제 얻는 것이라는 이런 어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이 자체가 무한 경쟁 또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 단점을 우리 인간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 장점으로 보완해 갈 수 있다.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시간이 없다, 또 일이 바쁘다, 또 사실 뭐 돈이 없고 참 처음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저절로 그 남을 또 이끌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화될 수가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는 사회의 어두운 곳 또는 소외된 곳을 위해서 쓰면은 오히려 내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굉장히 시사해주고 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직장과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지혜를 담은 책, 필요한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프랑스의 사상가 드라 로슈푸코, 그리고 프랑스의 고전 작가 장드라 브리에르. 이 세 명의 저자가 특유의 직관과 통찰로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필요는 내가 소모당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를 기반으로 한 공존의 지혜를 말하는데요.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한 시대에서 너무 착할 필요도 또 지나친 이기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필요한 사람인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략관계, 직장에서 필요한 처세술 등이 함께 수록돼 우리에게 현명하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2014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일벌레가 됐을까요?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유롭게 살 권리에서 해법을 찾아보시죠. 과도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며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게 여기는 상태, 일 중독. 경제학자인 저자 강수돌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 중독이라 진단하며 IMF 이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일 중독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말하며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쟁력 중심의 사회에서 삶의 질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인들이 노동의 덫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기까지 투쟁을 소개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여유 있게 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행복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결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슈퍼리치 되는 결혼의 경제학을 소개합니다. 슈퍼리치 되는 결혼의 경제학의 저자 이성동은 금융권 강의와 컨설팅에서 얻어낸 지식과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 결혼을 경제적인 시점으로 풀어냈는데요. 왜 부자 될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부자 될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팁과 일찍 결혼해서 가질 수 있는 금전적 효과, 부부가 종잣돈을 모으고 잘 굴리는 방법, 더 나아가 슈퍼리치로 가는 지름길을 소개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 아닌 부자로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슈퍼리치 되는 결혼의 경제학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겪는 부부에게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미국의 여성 정치가이자 2016년 미국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그녀의 삶을 담은 책 힐러리 로뎀 클린턴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 힐러리 클린턴. 그녀는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를 당하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의 권유로 국무부 장관직을 맡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16년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힐러리 로뎀 클린턴은 2명의 현직 기자가 힐러리의 친구, 지지자와 적대자 등을 만나 200건이 넘는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엮은 것으로 불사조처럼 일어서는 힐러리의 정치 인생사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는 리비아에서 전쟁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정치권이 어떻게 손을 쓰고 끔찍한 벵가지 사건의 여파를 처리한 긴장된 순간까지 생생하게 기록돼 현대 미국의 대외 정책부터 세계 정세까지 통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무려 80%.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대학의 민낯을 들여다본 책 진격의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온 사회학자 오찬호. 이번에 그는 자신의 시간 강사 경험과 학생들의 이야기, 방대한 기사와 자료들을 근거로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취업 사관 학교가 되어버린 대학을 진격대라는 가상의 공간에 비유해 우리 시대 대학의 현 주소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업이 원하는 것만 가르치는 대학 강의, 영어를 숭배하는 대학, 기업화된 대학의 모습 등 죽은 시민을 만들어내는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대학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민을 던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파랑새를 찾아 숲에도 가보고 휘황찬란한 궁전에도 가보았다. 실망하여 집에 돌아오니 집의 추녀 끝에 파랑새가 있었다. 이정아 시인의 아직도 기다림이 남아있는 사람은 행복하다의 한 구절인데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